야, 이 나쁜 놈아. 내 어미가 숨이 넘어가는데 그놈의 일이 뭐라고 얼굴 한 번을 안 비춰. 장례식장 복도에서 고모가 내 멱살을 잡고 울부짖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진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나는 그날도 바빠서 병원에 가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어머니의 마지막 음성은 여전히 평온하고 나지막했다. 도윤아, 난 괜찮다. 너 요새 회사 정리하느라 바쁜데 뭐하러 오느냐? 애비가 건강해야 집안이 바로 서는 법이야. 나는 그냥 감기 기운이니까 나중에 다 정리되면 그때 얼굴이나 보여줘. 나는 그 나중에라는 말을 마치 구원줄이라도 되는 양 덥석 붙잡았다. 아니, 사실은 믿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늘 강철 같은 분이었으니까 그깟 감기쯤은 툭툭 털고 일어나실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그날의 그 짧은 통화가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도대체 어머니는 왜 그토록 철저하게 당신의 아픔을 숨겼던 것일까? 그리고 나는 왜 그 허술한 거짓말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걸까? 그 지독한 배신감과 후회의 시작은 어머니의 낡은 가방 속에서 발견된 낡은 수첩 하나에서부터였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운과 재물운이 찾아가길 바랄게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진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출근 본능은 은퇴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는 텅 빈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방 안에서 낡은 벽시계의 시계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방 안을 때린다. 예전 같았으면 넥타이를 매고 구두 주머니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을 시간이다. 하지만 이제 나를 찾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중소기업 부장으로 30년을 버텼다. 내 청춘과 열정, 가족과의 시간을 모두 저당 잡히고 얻어낸 결과는 거실 한편에 놓인 낡은 안마의자와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전부였다. 손이 심심해져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습관적으로 통화 목록을 넘기다 보면 가장 위에 떠있는 이름은 항상 어머니였다. 매일 아침 8시. 어머니는 마치 시계라도 된 것처럼 나에게 전화를 거셨다. 나는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반가움보다는 귀찮음이 앞섰던 못난 아들이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린다. 진동 소리가 거실 바닥을 타고 내 손바닥까지 징하게 울린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초록색 버튼을 밀었다. 응, 어머니. 내 목소리는 무뚝뚝하다. 일부러 바쁜 척을 하려는 것은 아닌데 오랜 세월 사회생활을 하며 굳어진 이 딱딱한 말투는 어머니 앞에서도 유연해질 줄을 몰랐다. 도윤아, 일어났냐? 밥은 먹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가늘고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나를 향한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냉장고를 슥 훑어보며 대충 대답했다. 네, 먹었어요. 어머니는요? 나야 뭐 대충 물에 말아서 김치랑 먹었지. 늙은이가 입맛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냐. 그저 내가 잘 먹고 다녀야 내 마음이 편하지. 어머니는 늘 내 걱정뿐이었다. 내가 60이 넘고 머리칼에 서리가 내려앉은 노인이 되었어도 어머니에게 나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였나 보다. 나는 휴대폰을 어깨와 귀 사이에 끼운 채 식탁 위에 굴러다니던 약 봉투를 만지작거렸다. 고혈압 약이다. 이걸 먹지 않으면 뒷머리가 빳빳하게 당겨오는 나이가 되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무릎 아픈 건 좀 괜찮아지셨어요? 내 물음에 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이내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셨다. 아유, 괜찮다. 지난번에 내가 사다 준 약 먹고 아주 씻은 듯이 나았어. 동네 할머니들이 나보고 걸음걸이가 아주 처녀 같다고 그래. 걱정하지 마라. 속으로 생각했다.
다행이네. 이번 달도 그냥 넘어가도 되겠어. 나는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사실 효도라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닌데 한 달에 한 번 시골집에 내려가는 것이 왜 그리도 무겁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가면 또 어머니는 잔소리를 하실 테고 나는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 화를 낼 것이 뻔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어머니, 저 이번 달에는 좀 바빠요. 퇴직하고 나서도 이것저것 정리할 게 많아서요. 다음 달쯤에나 한번 내려갈게요. 나는 또 습관처럼 거짓말을 했다. 사실 정리할 일 따위는 없었다. 그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거나 등산로나 배회하는 것이 내 일상의 전부였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바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고 싶었다. 그것이 내 자존심이었고 어머니가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그래, 그래. 도윤아, 바쁜 게 좋은 거다. 사람이 일이 있어야지 노는이 죽는다는 말도 있잖냐. 엄마는 진짜 괜찮으니까 애비 일 다 보고 천천히 내려와라. 얼굴 안 봐도 목소리만 들으면 됐다. 어머니의 목소리 끝에 아주 미세한 기침 소리가 섞여 나왔다. 나는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했다. 아니, 정말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저 목이 조금 메었거나 침이 잘못 넘어갔겠거니 생각했다. 어머니 기침하세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니다. 먼지가 좀 들어가서 그래. 걱정도 팔자다. 너는 내 몸이나 잘 챙겨. 요새 날씨가 쌀쌀하더라. 내복 꼭 챙겨 입고 다니고. 통화는 늘 그렇게 5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끝났다. 전화를 끊고 나면 거실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온다. 나는 멍하니 꺼진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검은 화면 속에 비친 내 얼굴이 유난히 늙어 보였다. 마음 한구석이 찌릿했다. 정말 괜찮으신 걸까? 혹시 목소리가 조금 떨리지는 않았나?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아니야, 어머니는 원래 성격이 강하시잖아.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고 바로 말씀하셨겠지. 괜히 사서 걱정하지 말자. 나중에 이번 달 지나고 꽃 필 때쯤에 꽃 구경이나 시켜드려야지. 나는 그렇게 또다시 나의 게으름과 무관심을 나중에라는 단어 뒤로 숨겼다.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보내준 된장이 담긴 통이 있었다. 지난달에 택배로 보내오신 것인데 뚜껑도 열어보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어머니는 내가 당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셨는데 나는 그 마음을 받을 여유조차 없었다고 핑계를 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향했다. 창밖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다들 어디론가 바쁘게 가고 있는데 나만 이 거대한 정지 화면 속에 갇혀 있는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도 시골집 거실에서 이런 기분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셨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어머니는 30년 넘게 홀로 그 집을 지키셨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몸으로 나를 키워내신 분이다. 내가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동안 어머니의 시간은 늘 시골집 마당에 멈춰 있었다. 나는 앞만 보고 달렸고 어머니는 그런 내 등만 바라보며 서 계셨다. 나는 왜 그 뒷모습이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을까? 어머니가 혼자 드시는 밥상이 얼마나 쓸쓸할지, 밤마다 쑤셔오는 무릎을 문지르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셨을지 나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가끔 보내드리는 용돈 몇 푼으로 내 도리를 다하고 있다고 자만했다. 내적 독백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다. 나중에 가면 되지. 지금은 좀 쉬고 싶어. 나도 평생 고생했잖아.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다. 정말 이해하실까? 아니면 포기하신 걸까?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을 때마다 어머니가 지으셨을 그 표정을 너는 감당할 수 있겠어? 나는 고개를 흔들며 생각을 털어내려 애썼다.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차가운 감각에 정신이 조금 드는 듯 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맴돈다. 난 괜찮다. 도윤아. 그 괜찮다는 말이 사실은 제발 와다오라는 간절한 요청이었다는 것을 나는 왜 그때 알지 못했을까?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데 그 순간에는 왜 그리도 눈이 멀고 귀가 막히는지 모르겠다. 나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무거운 침묵이 나를 짓눌렀다. 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다. 팔순이 지난 뒤로는 매년 생신을 챙겨드리는 것이 조금씩 버거워지기 시작했다. 아니, 버겁다기보다는 번거로웠다는 말이 정확할 것이다.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가 된 이후 딸 선아는 자기 살기 바빠 연락도 뜸했고 나 역시 혼자 몸으로 시골까지 운전해 내려가는 것이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를 보며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이번 생신은 그냥 지나칠까? 아니면 돈이나 좀 넉넉히 보내드릴까? 내 마음속의 저울질은 언제나 나의 편애 쪽으로 기울었다. 아빠, 이번 할머니 생신 때 내려갈 거야? 모처럼 걸려온 딸 선아의 전화였다. 선아는 나보다 더 할머니를 살뜰히 챙기는 편이었다. 아마 어릴 적 맞벌이 부모 대신 할머니 손에서 자란 기억 때문일 것이다. 글쎄다, 이번에 차가 좀 말썽이라서 말이야. 정비소에 맡겨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요새 몸도 좀 찌뿌듯하고 말이다. 나는 딸에게조차 변명을 늘어놓았다. 선아는 수화기 너머로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빠, 할머니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혼자 계시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내가 이번에 연차 내서 같이 갈까? 아니다. 너 바쁜데 무슨 연차야. 그냥 내가 전화드리고 용돈 보내드리면 돼. 할머니도 너희 바쁜 거 원치 않으셔. 맨날 그러시잖냐. 애들 바쁜 게 좋은 거라고. 나는 선아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사실은 선아와 함께 가면 내 게으름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것일지도 모른다. 결국 나는 어머니 생신 당일 아침 일찍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아침은 드셨어요? 오냐, 도윤아. 안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와서 미역국 끓여주고 갔다. 잔치라도 하는 것처럼 떠들썩했어. 걱정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활기차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활기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동네 사람들이 다녀갔다는 말도 아마 아들 못 오는 걸 동네 창피할까봐 꾸며낸 거짓말일 가능성이 컸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꼭 내려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서요. 수리하는데 며칠 걸린다네요. 죄송해요. 이번만 넘기고 조만간 내려갈게요. 속으로 생각했다. 제발 화라도 내셨으면 좋겠다. 왜 안 오냐고 자식이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라도 지르시면 내 마음이 좀 덜 무거울 텐데. 하지만 어머니는 역시나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차가 고장났으면 고쳐야지. 길바닥에서 서면 어쩌려고 그러냐. 오지 마라. 기름값 들고 길에서 시간 버리고 나야 뭐 맨날 보는 얼굴인데 다음에 보면 되지. 돈은 뭐하러 보냈어. 나 돈 쓸 데도 없다. 어머니는 내가 보낸 용돈 입금 문자를 확인하신 모양이었다. 그 목소리에는 서운함 한 자락 묻어있지 않았다. 오히려 내 걱정뿐이었다. 나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어머니의 괜찮다는 말은 나에게 면죄부와 같았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나의 불효를 정당화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려는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낮에 통화할 때 배경음으로 들렸던 작은 소리들이 떠올랐다. 그것은 텔레비전 소리도 아니었고 이웃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아니었다. 아주 낮은 신음소리.
어머니가 말을 하는 중간중간 숨을 참듯이 흡하고 들이마시던 그 소리. 설마 어디 아프신 건가? 잠시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나는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프면 아프다고 하셨겠지. 아까 목소리도 얼마나 밝으셨는데. 며칠 뒤 명절이 다가왔다. 평소 같았으면 일주일 전부터 내려갈 채비를 했을 텐데 나는 이번에도 주저했다. 은퇴하고 나니 오히려 더 움직이기가 싫어졌다. 무기력증이라고 해야 할까. 세상과 단절된 느낌 속에 갇혀 있다 보니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큰 숙제처럼 느껴졌다. 결국 명절에도 나는 시골집에 가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번에도 바쁜데 내려오지 말고 집에서 푹 쉬라며 나를 다독였다.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연휴 내내 집에서 잠만 잤다. 그런데 연휴 마지막 날 선아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빠, 나 혼자 할머니 댁 다녀왔어. 근데 할머니 좀 이상해.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하시고 식사도 거의 못 하셔. 병원 가보자고 해도 절대로 안 간다고 화내시는데 아빠가 전화해서 좀 설득해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나는 서둘러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몇 번을 걸어도 신호음만 가다가 끊길 뿐이었다.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아니야, 잠깐 마실 가셨겠지. 아니면 전화를 못 들으셨거나. 나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손톱을 깨물었다. 머릿속에는 최악의 상황들이 스쳐 지나갔다.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신 건 아닐까? 선아가 봤을 때 이미 많이 안 좋았던 건 아닐까?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왜 안 내려갔을까? 바쁘다는 게 다 핑계라는 걸 나도 알고 있었는데. 그저 귀찮아서 내 편한 게 우선이라서 그랬던 건데. 1시간쯤 지났을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내 불안함이 분노로 변해 터져나온 것이다. 아이고, 미안하다. 잠깐 잠이 들었나 봐. 무슨 일 있냐? 목소리가 왜 그래?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잠겨 있었다. 방금 잠에서 깨서 그렇다고 하기엔 지나치게 힘이 없었다. 선아가 갔었다면서요. 배 아프다고 하셨다는데 병원 왜 안 가세요? 내일 당장 서울 올라오세요. 큰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야겠어요. 나는 다그치듯 말했다. 내 죄책감을 가리기 위해 더 강압적으로 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집스러웠다. 아니다. 그거 그냥 명절 음식 많이 먹어서 체한 거야. 나이 먹으면 소화력이 떨어져서 그래. 지금은 아주 멀쩡하다. 너 바쁜데 내가 서울까지 가서 짐이 되면 되겠냐? 절대로 안 간다. 너 오기만 해봐라. 문 안 열어줄 테니까. 어머니는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는 완고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결국 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아니, 사실은 꺾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안 오시겠다고 하니 나는 그것으로 또다시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말 괜찮으신 거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말씀하셔야 해요. 오냐, 걱정 마라. 내가 너보다 더 오래 살 거니까. 허허. 어머니의 억지스러운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나는 그 웃음소리가 왜 이리도 서글프게 들리는지 알 수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뭔가 아주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내적 독백이 다시 시작된다. 선아가 과민 반응한 거겠지? 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시잖아. 노인네들은 원래 여기저기 아픈 게 예사니까. 내일 한 번 더 전화해보고 그때도 안 좋으시면 억지로라도 모셔와야지. 나는 그렇게 또 내일이라는 미끼를 던졌다. 그 내일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도 깨닫지 못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에서 나는 차가워진 차를 마셨다. 어머니의 방 안도 이렇게 어둡고 차가울까? 그 작은 몸으로 통증을 견디며 나에게 괜찮다고 말하기 위해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숨을 골라야 했을까? 의심은 꼬리를 물었지만 나의 이기심은 그 의심을 덮어버릴 만큼 거대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애써 귀를 막았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으면서. 잠결에 들려오는 진동 소리는 마치 땅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불길한 지진의 전조 같았다. 새벽 3시. 이 시간에 걸려올 전화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나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휴대폰 화면에 떠있는 딸 선아라는 세 글자가 그날따라 유난히 시퍼런 칼날처럼 나를 찔러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몇 번이나 헛기침을 삼켜야 했다. 아빠, 아빠. 수화기 너머 선아의 목소리는 이미 젖어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가슴속 어딘가가 찢어지는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침대맡을 짚으며 간신히 입을 뗐다. 선아냐? 이 시간에 왜? 할머니는? 할머니 괜찮으신 거지? 내 목소리는 볼품없이 갈라져 허공을 맴돌았다. 하지만 선아의 대답은 내 희망을 처참히 짓밟았다. 할머니가 방금 돌아가셨어. 병원 응급실이야. 아빠 빨리 와 빨리.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나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방금 들은 말이 한국말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아직 지독한 악몽 속에 갇혀 있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 엊그제 전화기 너머로 바쁜 게 좋은 거라고 너보다 내가 더 오래 살 거라고 웃으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생생한데.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어머니는 거짓말쟁이야. 나한테 괜찮다고 했잖아. 아프지 않다고 감기 기운일 뿐이라고 했단 말이야. 나는 미친 사람처럼 옷을 챙겨 입었다. 양말을 거꾸로 신는 줄도 모르고 겉옷도 걸치지 않은 채 차키만 움켜쥐고 집을 뛰쳐나갔다. 새벽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텅 빈 도로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발이 사정없이 떨렸다. 시속 100km, 120km. 계기판의 숫자가 올라갈수록 내 죄책감의 무게도 함께 불어났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목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아직 못다 한 말이 너무 많단 말이야.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그리고 이번 달엔 꼭 내려가겠다는 약속도 못 지켰는데.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비틀거렸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복도 끝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묻고 있는 선아를 발견했다. 선아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내 품에 안겨 오열했다. 아빠, 왜 이제 왔어? 할머니가 아빠 계속 찾았단 말이야. 딸아이의 원망 섞인 울음소리가 내 가슴을 난도질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굳어버린 손으로 선아의 어깨를 토닥이는 것이 전부였다. 간호사가 다가와 나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마치 이 불효자 자식아라는 꾸짖음이 담겨 있는 듯 했다. 김도윤 보호자님 되시나요? 어머님 안쪽으로 모셨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나는 무거운 걸음을 옮겨 하얀 커튼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작은 체구의 어머니가 하얀 시트에 덮인 채 누워 계셨다. 어머니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평온함이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처럼 느껴졌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치 마른 장작처럼 딱딱하고 거친 손.
평생 아들을 위해 밭을 일구고 빨래를 하고 밥상을 차려내던 그 위대한 손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어머니, 엄마. 입 밖으로 내뱉은 엄마라는 단어가 너무나 낯설고 아팠다. 환갑이 넘은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내 눈물이 어머니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어머니는 눈을 뜨지도 내 손을 잡아주지도 않으셨다. 언제나 내가 부르면 오냐, 우리 아들 하고 대답해 주시던 그 목소리는 영영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다 내 탓이다.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빨리 끊지만 않았어도 지난 명절에 억지로라도 모시고 병원에 갔더라면 어머니의 그 괜찮다는 말이 사실은 비명이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 자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무정한 현실에 대한 분노였다. 나는 옆에 서 있던 간호사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우리 어머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다고요. 병원에서 도대체 뭘 한 거예요? 내 억지스러운 화풀이에 간호사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보호자님 진정하세요. 어머님 꽤 오래 참으셨어요. 응급실 오셨을 때는 이미 쇼크 상태셨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래 참다니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내 물음에 간호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차트를 보니까 이전에 다른 병원 기록도 있으시더라고요. 통증이 극심하셨을 텐데 어떻게 견디셨는지 모르겠네요. 진통제도 없이 이 정도까지 버티신 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오래 참았다는 말. 그 말이 내 머릿속을 맴돌며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어머니는 대체 무엇을, 왜 그토록 오랫동안 참아오신 걸까?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피할 때마다 어머니는 홀로 방바닥을 긁으며 그 고통을 견뎌내셨다는 뜻인가? 슬픔은 순식간에 배신감으로 바뀌었다.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이 아니라 어머니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겼던 나 자신에 대한 배신감이었다. 나는 무너져 내렸다. 병원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선아가 곁에서 나를 붙잡고 울었지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바쁘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내 인생의 성공이, 내 안락함이 어머니의 목숨보다 소중했단 말인가. 나는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술잔을 올리며 다짐했다. 당신이 숨겼던 그 진실을, 당신이 왜 그토록 지독하게 괜찮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는지 내가 직접 찾아내겠다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피눈물을 삼켰다. 밤새도록 장례식장을 지키며 나는 환각을 보았다. 어머니가 저 멀리서 인자하게 웃으며 나를 부르는 환각. 도윤아, 난 괜찮다. 가서 일 봐라. 그 환청이 들릴 때마다 나는 가슴을 쳤다. 아니요, 어머니. 안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내 마음속엔 의문만이 가득했다. 간호사가 말한 오래 참았다는 의미.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내 손에 쥐어주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이제야 어머니의 삶 속으로 뒤늦은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시골집은 유난히 적막했다. 마당 구석에 놓인 낡은 고무신 한 켤레가 주인 잃은 외로움을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나는 차마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을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는 대문 소리가 마치 나를 꾸짖는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들려왔다. 겨우 용기를 내어 안방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어머니의 채취가 옅게 남아 있었다. 낡은 장롱, 오래된 텔레비전, 그리고 벽에 걸린 나의 빛바랜 졸업 사진들. 어머니의 세상은 오로지 나로만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내 세상 어디에도 어머니를 위한 온전한 자리는 없었다. 나는 어머니가 평소 쓰시던 낡은 가죽 가방을 찾아냈다.
외출하실 때마다 보물단지처럼 들고 다니시던 내가 첫 월급을 타서 선물해 드렸던 30년 된 가방이다. 가죽은 여기저기 해지고 손잡이는 너덜너덜해졌지만 어머니는 수선집에 맡겨가며 이 가방만을 고집하셨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 지퍼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 쌈짓돈 몇 장 그리고 꼬깃꼬깃 접힌 종이 뭉치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던 종이 하나를 꺼내 펼쳤다. 그것은 인근 대학병원의 검진 결과 서류였다.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내 숨이 멎는 것 같았다. 3년 전. 이미 3년 전의 날짜였다. 벽면 칸에 적힌 글자가 내 시력을 마비시키는 듯 했다. 췌장암 3기. 말도 안 돼. 3년 전이라고. 내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비명에 가까웠다. 3년 전이면 내가 한창 회사에서 승진 문제로 예민해져 있을 때였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나 바쁘니까 용건만 말하세요라고 퉁명스럽게 굴던 시기였다. 그때 이미 어머니는 사형 선고를 받으셨던 것이다. 속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3년 동안 내게 단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느냐고. 내가 그렇게 못 믿더웠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도 무심했나? 나는 미친 듯이 다른 서류들을 뒤졌다. 입원 권유서, 항암 치료 동의서, 수술 안내문. 모든 서류에는 본인 거부라는 차가운 도장이 찍혀 있었다. 왜? 왜 치료를 거부하신 걸까? 돈이 없어서? 아니, 내가 매달 보내드린 용돈만 해도 충분했을 텐데. 나는 서류들 사이에서 작은 노란색 포스트잇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삐뚤삐뚤한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병원비 많이 들면 우리 도윤이 고생한다. 서울 큰 병원 가면 도윤이 일 그만두고 나 병수발 들어야 할 텐데 그 귀한 일자리 잃으면 안 된다.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우리 아들 기만 안 죽으면 된다. 글자를 읽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시야를 가려 몇 번이나 멈춰야 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다. 어머니는 당신의 목숨과 나의 바쁜 일상을 바꾼 것이었다. 내가 그토록 대단하게 여겼던 그놈의 일 때문에 어머니는 암세포가 온몸을 갉아먹는 고통 속에서도 홀로 진통제를 삼키며 견디셨던 거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쁜 놈. 너는 진짜 인간도 아니다, 김도윤. 내가 부장 달고 이사 달고 잘 나가는 동안 어머니는 이 차가운 방에서 혼자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어.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을 때마다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나는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다. 손등이 터져 피가 났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진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참혹했다. 단순히 노환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다. 나를 위해, 오로지 못난 아들을 위해 당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신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수첩을 넘겨보았다. 거기에는 내 이름과 함께 날짜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5월 12일 도윤이 목소리 밝음. 회사에서 좋은 일 있나 보다. 다행이다. 7월 20일 오늘은 도윤이가 화를 냈다. 많이 바쁜가 보다. 마음이 아프다.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 할 텐데. 10월 5일 배가 너무 아파서 잠이 안 온다. 도윤이한테 전화하고 싶지만 내일 중요한 회의 있다고 했지. 참자. 참아야 한다. 수첩의 매 장마다 도윤이라는 이름이 빠지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세상의 중심은 늘 나였다. 하지만 나에게 어머니는 늘 나중에 챙겨도 되는 우선순위밖에 존재였다. 그 대비되는 현실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는 선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덜덜 떨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선아야, 너 알고 있었니? 할머니 암이었던 거. 너는 알고 있었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선아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할머니가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 아빠 알면 회사 때려치우고 내려올 사람이라고. 그러면 할머니는 더 아플 것 같다고. 나도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거렸는데 할머니가 내 손잡고 부탁하시니까 차마 말을 못했어.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아의 고백은 확인 사살이었다.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오직 나만, 어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놈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가방을 가슴에 품고 방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바쁘다는 게 다 뭐라고. 성공한다는 게 다 뭐라고. 엄마 아픈 줄도 모르고 내 배만 채우고 살았어. 방 안을 가득 채운 정막 속에서 나는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들을 하나하나 더듬었다. 장롱 밑에서 발견된 약 봉투들, 성경책 사이에 끼워진 나의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베개 밑에 숨겨져 있던 낡은 편지 봉투 하나. 그 봉투에는 내 아들 도윤이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편지를 차마 열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 편지를 열면 정말로 어머니와의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아야 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의 끝을 찢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온 생애를 갈아 넣은 듯한 진심 어린 배려와 사랑이 담긴 마지막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다. 긴장감으로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었고 가슴은 터질 듯이 방망이질 쳤다. 도윤아, 내 아들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나는 눈물을 훔치며 그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거짓말의 끝을 향해 나아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찢어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좁은 안방의 정적을 날카롭게 핥히었다. 봉투 안에서 꺼낸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곳곳에 물방울이 마른 듯한 얼룩이 져 있었다. 그것이 어머니의 눈물 자국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첫 문장에 시선을 고정했다. 도윤아, 내 아들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겠구나. 울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가는데 나는 너라는 귀한 선물을 받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니 여한이 없다. 첫 구절부터 시야가 흐릿해졌다. 나는 소매로 눈을 닦아내며 다음 문장을 읽어내려갔다. 어머니의 글씨는 뒤로 갈수록 힘이 빠져 비뚤비뚤해져 있었다. 고통을 참으며 한자 한자 눌러 쓴 그 흔적들이 내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 했다. 내가 췌장암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땠을지 엄마는 다 안다. 너는 그 성격에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내려와 내 곁을 지키겠다고 했겠지. 하지만 도윤아, 엄마는 내가 나 때문에 내 인생을 멈추는 걸 볼 수가 없었다. 내가 회사에서 부장님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바쁘게 사는 것이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약이었단다.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는 내가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걸 보고 싶으셨던 거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바쁘다는 핑계를 내세워 어머니를 밀어내기만 했는데 편지는 계속되었다. 어머니는 당신이 아플 때마다 느꼈던 감정들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가셨다. 밤마다 통증이 심해져 이불을 입에 물고 신음소리를 참았던 날들, 나에게 전화하고 싶어 휴대폰을 들었다가도 내 업무 방해가 될까봐 다시 내려놓았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이 활자가 되어 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도윤아, 내가 가끔 전화해서 바쁘다고 할 때 엄마는 사실 참 좋았다.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구나 싶어서 말이다. 그래서 괜찮다고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 내 목소리 들으면 정말로 통증이 가시는 것 같았거든. 너는 엄마의 진통제였고 마지막 희망이었단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어머니에게 나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삶의 의미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어머니에게 무엇이었을까? 용돈 몇 푼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믿었던 오만한 인간,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처럼 누렸던 비겁한 자식일 뿐이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성공이 다 뭐라고, 남들 눈이 다 뭐라고. 엄마가 아파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나는 내 앞가림만 했어. 내가 어떻게 엄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가 남기신 가방을 다시 뒤졌다. 편지 봉투 안에는 작은 열쇠 하나와 낡은 통장 하나가 더 들어 있었다. 통장을 펼쳐보니 매달 내가 보낸 용돈들이 단 한 푼도 쓰이지 않은 채 고스란히 쌓여 있었다. 그 옆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우리 아들 은퇴하고 나면 쓸 돈. 우리 손녀 선아 시집 갈 때 줄 보탬. 도윤이 힘들 때 비상금. 어머니는 당신의 몸을 치료하는 데 써야 할 돈을 자신을 위해 단 1,000원 한 장 쓰지 않고 모아두셨던 것이다. 통장에 찍힌 숫자 하나하나가 내 가득 찬 탐욕을 꾸짖는 것 같았다. 나는 그 통장을 붙잡고 방바닥을 굴렀다. 목구멍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때 선아가 방으로 들어왔다. 선아는 내 모습을 보고 조용히 다가와 곁에 앉았다. 선아의 눈에도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아빠, 할머니가 이거 꼭 아빠한테 전해주라고 하셨어. 선아가 내민 것은 낡은 녹음기였다. 어머니가 가끔 노래를 녹음하시거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연습하시던 물건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끝에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녹음된 어머니 목소리. 도윤아. 나다. 지금은 새벽인데 배가 좀 아파서 잠이 안 오는구나. 오늘 내 목소리 들어서 참 좋았다. 목소리가 조금 피곤해 보이던데 잠은 잘 자고 있는지 걱정이네. 엄마는 정말 괜찮다. 내가 엄마 걱정하느라 내일을 소홀히 하면 엄마는 그게 더 아플 거야. 나중에, 정말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때는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 배불리 먹으면서 실컷 얘기하자. 사랑한다, 내 아들. 녹음기 속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더 슬펐다. 그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통증을 억눌렀을지 나는 이제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녹음기를 귀에 바짝 대고 어머니의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중에라는 말은 없었어. 어머니는 나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당신의 시간을 태우고 계셨던 거야. 내가 그 나중에를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는 홀로 마지막을 준비하셨던 거야. 나는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가슴 속 어딘가가 꽉 막혀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배신감과 후회,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사랑이 뒤섞여 나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나는 방을 뛰쳐나와 어머니가 일구던 마당의 텃밭으로 달려갔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호미, 낡은 장화, 물뿌리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았다. 엄마, 내가 죽일 놈이야. 엄마. 나는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밤바람과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뿐이었다. 선아가 뒤따라 나와 내 어깨를 잡았다. 아빠, 그만해. 할머니가 아빠 이러는 거 보시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할머니는 아빠가 행복하기만을 바라셨어. 그게 할머니가 그 지독한 병을 버틴 유일한 이유였단 말이야. 선아의 말에 나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렇다. 어머니는 내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당신의 죽음이 나에게 짐이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셨다. 나는 이 지독한 슬픔을 딛고 일어나야만 했다. 그것이 어머니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숙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마당 한복판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중 가장 따뜻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어머니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소매로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았다. 어머니를 보내드린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나의 일상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은퇴 후 배회하던 서울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나는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시골집으로 내려왔다. 처음에는 주위에서 다들 말렸다. 적막한 시골에서 혼자 어떻게 살 거냐며 걱정했지만 나는 이곳에서 비로소 진짜 내 삶을 찾기 시작했다. 아침 6시. 어머니가 늘 일어나시던 시간에 나도 눈을 뜬다. 나는 가장 먼저 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향을 피운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어머니, 저 일어났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나는 매일 아침 어머니와 대화를 나눈다. 비록 대답은 없지만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듯한 어머니의 음성을 느낀다. 나는 텃밭으로 나가 어머니가 키우던 채소들을 가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다 시들어버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배추와 물을 키워낸다. 속으로 생각했다. 흙을 만지는 게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줄 예전에는 왜 몰랐을까? 어머니는 이 흙 속에서 생명을 키우며 나를 기다리는 시간들을 견디셨겠구나. 이제야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 나는 매주 수요일이면 인근 요양원으로 봉사활동을 간다. 그곳에는 어머니처럼 괜찮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나는 그분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준다. 그분들이 하는 자식들 바빠서 안 와도 괜찮다는 말이 사실은 얼마나 간절한 그리움의 반어법인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어르신, 오늘은 제가 아들이 되어 드릴게요. 저랑 같이 산책하실까요? 내가 건네는 말 한마디에 어르신들의 얼굴에 꽃피는 미소를 볼 때면 어머니에게 못다한 효도를 조금이나마 갚는 기분이 든다. 나는 더 이상 나중에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전화하고 싶을 때 바로 하고 보고 싶을 때 바로 달려간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린 대가를 치르고 배웠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선아가 손주들을 데리고 시골집을 찾았다. 적막하던 마당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마당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옥수수를 삶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를 받아든 선아가 나를 보며 웃었다. 아빠, 이제 정말 시골 사람 다 됐네. 할머니가 보시면 정말 좋아하시겠다. 그러게 말이다. 어머니가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잠시 숙연해진 공기 속에서 나는 선아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에게 남겼던 그 통장을 선아에게 건넸다. 이거 할머니가 너희를 위해 평생 모으신 거야.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돈이니까 의미 있게 써라. 그리고 선아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동안 너무 내 앞만 보고 사느라 너희 마음도 제대로 못 살펴서. 선아는 통장을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마당에 앉아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했다. 슬픔은 이제 잔잔한 그리움으로 변해 우리 가족의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해질녘 나는 혼자 뒷산에 있는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다. 묘소 주위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들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나는 묘비 앞에 앉아 소주 한 잔을 올렸다. 엄마, 이제는 제가 정말로 괜찮아요. 엄마가 원하셨던 것처럼 저 바쁘지 않게, 하지만 마음은 꽉 차게 잘 살고 있어요. 엄마의 그 괜찮다는 거짓말이 나를 살렸다는 거 이제야 다 알아요.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나는 묘비를 쓰다듬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아니라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듯 했다. 나는 한참을 그곳에 머물며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붉게 타오르며 대지를 안아주고 있었다. 어머니의 사랑처럼 넓고 깊은 그 품 안에서
나는 비로소 평안을 얻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당신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꼭 당신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때는 제가 먼저 말할게요. 엄마, 오늘은 제가 안 괜찮으니까 제 곁에 꼭 있어 달라고.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나는 웃었다. 진심이 담긴 웃음, 가식 없는 행복. 나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돈도 집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과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이었다. 집 마당에 들어서니 처마 밑에 달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다. 딸랑딸랑. 그 소리가 마치 어머니의 잘 돌아왔다는 환영 인사처럼 들렸다. 나는 문을 열며 나지막이 은조렸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우리는 모두 나중에라는 마법 같은 단어에 속으며 살아갑니다. 성공하면 나중에, 돈 벌면 나중에, 여유 생기면 나중에. 하지만 시간은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괜찮다는 말은 사실 보고 싶다는 말의 다른 이름이며 그분들의 거짓말은 자식의 짐을 덜어주려는 눈물겨운 배려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한 사람의 전화를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 나중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괜찮아요. 정말로요. 당신의 사랑이 제 안에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요.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당신만을 위해 웃으며 지내시길 빌어봅니다. 내 생애 가장 아름다웠던 거짓말쟁이, 나의 어머니를 추억하며.